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임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종양내과 의사, 혈액종양내과 또는 이제 종양내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종양내과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종양내과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이제 내과라는 과 중에 분과 중에 하나로 종양내과가 이제 개설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종양내과가 처음 개설이 될 때는 5가지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런 지금 아래 보여드리는 5가지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암 치료고요. 두 번째는 내과의 분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치료를 담당을 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완화 의료.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이 나빠졌다든지, 어떤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든지, 이제 그런 보존적인 치료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의료적인 환자분들의 진료적인 면 외에 임상 연구, 아직까지 암에 대한 치료제들이 많은 제한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 또는 여러 기법들을 통한 임상 연구에 대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특히 암의 임상 연구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 연구 간에 여러 가지의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간극을 많이 좁히기 위한 중개 연구들을 담당을 하는 의사들이 필요했고, 그 5가지를 중점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종양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전립선암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현재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자 암 발생 중에 4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전체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에서 11.5%, 8명이나 9명 중에 1명이, 전체 남성암의 8명 또는 9명 중에 1명이 전립선암이 됩니다. 이제 평균 나이들은 되게 많은 편에 속해서 평균 연령이 65세, 그러니까 보통 60,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런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이제 질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라든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 혈압 외에 다른 심장 혈관적인 문제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동반된 질환들이 많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특히 뼈로 잘 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처음에 이제 주변 임파선들로 전이도 되지만 뼈로 특히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뼈로 연관된 합병증들이 많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환자분이 걸렸을 때 생기는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동반된 질환들에 따라서 이제 이 전립선암이 발현되는 정도들도 매우 다양하고 치료 경과도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많은 전립선암 강의들을 보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나서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제 병이 나빠지게 되는지, 병이 진행하게 되고 조절받는지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병의 총 범위들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이제 호르몬 감수성이 됩니다. 이제 호르몬 감수성이라 그래서 전립선암 자체가 남성 호르몬 연관이 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성 호르몬 연관돼서 발생하는 유방암처럼 남성 호르몬 연관돼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 전립선암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르몬 감수성 병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호르몬 억제,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거세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 호르몬 감수성인 상태가 있고요. 그 경우에도 국소적인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호르몬 감수성인 경우에도 이미 전이가 동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또 증상이 있고, 전이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병이 여러 군데 번져 있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치료제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병을 억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병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거세 저항성으로 되게 되고요. 이제 거세 저항성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요법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제 또는 다른 기법들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진행하는 경우를 거세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세 저항성이 온다고 해서 모든 암 환자가 전이가 동반된 건 아니고요. 전이가 동반되지 않은 거세 저항성인 경우도 있고, 전이가 동반된 거세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경우에도 증상이 전혀 없는 거세 저항성인 전립선 암 환자도 있고,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선택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여러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병의 범위라든지 병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의료진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또 병이 진행을 하면 병이 나빠지게 되는 경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 암, 특히 이제 전이가 동반된 전립선 암의 경우는 이렇듯이 이제 어떤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니고, 병의 경과상 이제 역시 병을 조절하면서 생존 기간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앞서 설명드렸던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전에는 이제 전이가 동반이 돼 있거나 아니면 거세 저항성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어떤 항암 치료들이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 경우부터 서서히 이제 저희들이 진료에 참여를 하고 병이 많이 나빠졌을 때 종양내과 의사의 역할이 더 커졌던 것들이 이전에 이제 치료 과정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약제들이 소개가 되고 항암 치료들을 일부 경우지만 조금 더 일찍 투여하였을 때 환자분의 병이 조절이 더 잘 되고 생존 기간 또는 약제 투여가 지속되는 기간들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종양내과의 의사들이 초기 진료, 진단 과정에서부터 저희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에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비뇨기과 의사,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그 다음에 병리과 의사에다가 이제 저 같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다학제 진료들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다학제 진료는 모든 환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에서 이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의 어떤 치료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최선의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이성 전립선 암의 치료 약제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투여할 수 있는 약제는 이제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다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 약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가 있고요. 남성 호르몬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제는 이제 주사제도 있고 그와 연관된 이제 보통 이제 주사제들이 있는데요. 피하 주사라고 해서 팔이나 어떤 배에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치료 간격들은 한 달마다 맞는 약들도 있고 3개월마다 맞는 약들도 있고 6개월마다 맞는 약들도 있어서 되게 이런 약들이 남성 호르몬 억제를 통해서 거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들은 황체 형성 호르몬, 유리 호르몬 작용제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작용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역시 환자분의 여러 기저질환에 따라서 병의 범위에 따라서 의사들이 선택을 해서 투여를 하고요. 그거 외에 항안드로겐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안드로겐 약은 호르몬 치료와 병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호르몬 치료와 병합을 통해서 투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들이 듣지 않았을 때는
차세대 호르몬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병이 좀 고위험군이나 병이 깊은 경우에는 차세대 호르몬 치료 약제들을 같이 이제 이 호르몬 치료와 병용을 해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한 15년 정도 전인 2005, 6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항암 치료들이 전립선암에서도 효과가 입증이 됐고, 처음 소개됐던 약들이 도세탁셀이라는 약인데요. 그 도세탁셀과 카바지탁셀이라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도 전립선암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 역시 일부 경우에는 처음 진단받고 났을 때 이제 거세 저항성이 되지 않고 호르몬 감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일부 고위험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호르몬 치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 자체 부작용도 있지만 암 자체가 이제 그 전립선암은 골전이, 뼈로 전이가 동반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또는 합병증들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다공증들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들이 필요하고, 골다공증이 동반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치료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칼슘, 비타민 D 약제들의 복용이 있고, 아마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 특히 이제 뼈전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복용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등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검사와 치료 등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이제 제가 약제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 그 약제들 외에도 이제 새로운 신약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임상시험을 통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임상시험에서만 투여가 가능한 약제들이지만 곧 소개가 될 몇 가지 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이제 여러 가지 인자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전립선암에 저희가 치료 결정을 할 때는 그 암세포의 악성도를 따집니다. 암세포가 똑같은 암이라고 해도 그런 이제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암세포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전립선암에서는 전립선 또는 전이 부위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글리슨 점수라는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리슨 점수를 통해서 이제 그 암세포의 악성도를 제가 예측을 하고요,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병기를 따지게 되는데요. 병기는 이제 병이 어디만큼 전이가 됐는지, 뼈 전이가 몇 군데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내장 장기라 그래서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어떤 주요 장기에 전이가 동반됐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환자분의 어떤 전반적인 기력 상태가 어떤지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전립선 환자분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동반된 이제 기저질환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전립선암을 어떻게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의사들은 고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치료 비용적인 것도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립선암은 특징적으로 이제 골전이, 뼈전이 골전이라고 부르는데, 뼈로 전이가 많이 가는 것들이 특징이고, 이를 통해서 병을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어떤 뼈에 대한 합병증들, 어떤 다치셨을 때 골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병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척추뼈 같은데 압박골절들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마비나 통증들이 오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전이 부위가 이제 이런 뼈인데요. 이런 뼈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치료하는 중간에도 여러 이제 뼈 전이를 조절하기 위한 약제들을 많이 투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약제가 데노스맙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보통 4주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 피하 주사로 맞게 되고, 또는 이제 졸레드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정맥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의사들이 선택을 해서 이런 약제들을 투여하고요.
또는 이제 뼈전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칼슘과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복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채식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보통은 칼슘과 비타민 D 약제들을 같이 처방을 해서 드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어떤 골절들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추가 치료들, 그 해당 부위에 치료를 추가하는 것은 다학제 치료를 통해서 여러 의사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표는 아까 제가 이제 뼈전이를 막기 위한 약제들이 데노스맙이라는 약과 졸레드로닉 애시드라는 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골절 연관된 어떤 골절의 발생도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이제 데노스맙이 졸레드로닉 애시드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는 이제 졸레드로닉 애시드보다는 데노스맙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또 데노스맙이라는 약은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더라도 투여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졸레드로닉 애시드는 콩팥 기능이 나쁠 때도 투여하지 어려운 면이 있고, 이제 치과 연관된 합병증들이 잘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항암제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표적 치료제들, 이제 남성 호르몬 연관된 표적 치료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머리도 빠지고 하는 고식적인 항암제들도 분명히 전이성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투여하고 있고요. 이 약제 말고도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약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미 미국에서는 허가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가 직전인 약들도 있고요. 실제 이제 아직까지 급여 적용은 안 되지만 투여를 할 수 있는 약제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암의 고위험군은 초반부터 호르몬 치료와 항암 약제, 그 항암 약제는 이런 그 차세대 호르몬 억제제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사 항암제들을 병용을 해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투여했을 때 환자분의 질병 조절 기간이라든지 생존 기간이 매우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위험군을 따지는 경우들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이 골 전이의 개수라든지 이제 간이나 폐 같은 장기 전이가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글리슨 점수가 좀 나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전립선암의 경우는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PSA라는 수치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PSA 수치들의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어느 정도 높은지도 감안을 하고요.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도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분의 전신 상태,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해서 이런 병용요법들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한종양내과학회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인 그 암에 알고 싶다에 들어오시면 역시 여러 암에 대한 소개들이 있고요. 그런 전립선 암에서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에 알고 싶다를 조금 더 참조로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 뜨는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추가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전립선암은 같은 병기라도 병의 침범 범위, 어디까지 범위가 침범이 되어 있고 몇 군데 전이가 있고 다른 여러 인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검사 결과들이 어떻고 그런 글리슨 점수가 어떻고 환자분이 동반된 질환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예후도 다르고 선택하는 치료 방침도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사들이 치료 접근을 하고 치료 방침들, 보통은 이제 의사들은 자기 혼자 치료하는 게 아니고 다학제적인 치료를 통해서 논의를 하지만 대개 이제 국제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치료 지침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들을 따라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침들도 이런 여러 인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전이성 전립선암을 처음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남성 호르몬 억제,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를 통해서 거세 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였다면,
일부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이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부터 항암 치료 또는 차세대 남성 호르몬 억제제 투여가 어떤 생존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환자분께 이런 어떤 항암 치료나 다른 약제 치료를 병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일부 경우에 이제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과 환자분들이 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암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료 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 특히 이제 뼈 연관된 합병증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이러한 마지막으로는 또 기저질환, 환자분들이 되게 고령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건강에 대한 관리,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등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항암제 선택이 이제 초기부터 투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 합병증에 대한 치료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동반된 기저질환 등에 대한 관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에서의 이제 종양내과의 의사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전립선 암 환자분들께 같이 여러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